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제 계약금 하겠습니다. 네, 계약금 계약은 일단 요물계약이라 계약금 100% 지급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건 매매나 임대차의 종된 계약이죠. 따라서 매매나 임대차가 실효되면 계약금 계약도 없어집니다. 그럼 자, 갑부동산 을가 10억의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1억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요물계약이라 매수인이 1억 100% 지급해야 성립합니다. 근데 1억 중에 일부 7천만 원만 지급했다. 그럼 아직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도 7천만 원 포기하더라도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고 매도인 갑도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다. 둘 다 원칙 주계약,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을이 먼저 1억을 주기로 해놓고 안 주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1억 주기로 한 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뭘 해지할 수 없다? 아직 계약금 계약 성립 안 했으니까 565조로 이 주계약,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을은 해지하려면 3천만 원 더 보내야 돼요. 그리고 1억을 다 포기해야 매매를 해지할 수 있다. 이처럼 원칙 둘 다 해지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때 해약금 기준은 실제 받은 7천만 원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1억, 약정한 계약금 1억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원래 둘 다 해지 못하는데 성립 안 했으니까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갑은 이거 100, 7,100, 1억 4천이 아니라 이거 100, 1억 100, 2억을 줘야 예외적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아직 전부 다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야, 이어서 볼게. 갑 소유 토지를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10억에 계약금 1억 주기로 했다. 이제 1억 이제 다 지급했다. 이거 다 지급했다. 그럼 요물계약이라 이제 계약금 계약 완전히 성립했습니다. 이때 이제 565조 해약금 해지할 수 있죠. 이와 전혀 별개로 계약금 주고받았는데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행합니다. 여기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왔다 갔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해약금 해지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 착수 전까지 할 수 있죠. 이행 착수 전이라면 교부자 매수인은 계약금 1억 포기하고 수령자 매도인은 100, 2억, 2억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럼 매도인이 해지하려면 2억을 줘야 되는데 매수인이 안 받으려고 막 도망다녀요. 그런다고 해서 100, 2억 원을 매수인 을 명의로 법원에 공탁할 것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지하면 자, 이 누가 잘못한 거 아니죠? 잘못한 건 여기 나와 여기.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손해배상 나오지 않고 다음 이행 착수 전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기 채무불이행 이쪽에 나와 이쪽에.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이행 착수가 중요합니다. 당사자 일방이라도 이행 착수하면 둘 다 해지 못하거든요. 그럼 자, 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매매의 이행 착수가 뭐죠? 매매의 이행 착수. 매수인은 돈 주는 겁니다. 매도인은 등기서류 기부입니다. 따라서 누가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제기했다. 이행착수 아니에요. 돈 준 거 아니죠? 승소받아도 이행착수 아닙니다. 돈 준 거 아니에요. 다음, 저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래도 이행착수 아닙니다. 돈 안 줬잖아요. 돈. 근데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하면 그건 이행착수입니다. 그리고 이행착수는 이행기를 정했더라도 이행기 그 전에 할 수 있어요. 즉 중도금 일자를 6월 15일로 정했는데 그 전에 6월 5일 날 중도금 지급에도 이행 착수입니다. 돈을 늦게 주면 문제가 되지만 미리 준 건 크게 상관없어요. 그 다음 계약 부분 다 임의규정이라 565조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금을 주고받았지만 우리는 565조 해약금 해지 맙시다 가능합니다. 그때는 해약금 해지 못합니다. 그 다음 이제 누군가가 채무를 행하면 이제는 해약금 해지가 아니라 법정해제하죠. 법정해제.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그게 법에 정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에 따른다. 보통 우리가 이 약정하거든요. 가끔 교부자가 채무를 행하면 해지당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1억 몰수당하고 수령자가 채무불이행 위약하면 해지당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배액을 물어준다고 이 약정을 많이 합니다. 이 약정을 위약금 약정이라 하죠. 그럼 이렇게 약정하면 둘이 잘못하면 1억씩 손해배상하기로 예정한 겁니다. 1억씩 예정한 걸 봅니다. 근데 계약금 주고받았는데 채무불이행을 대비해서 아래와 같은 아무 약정 안 했대요. 그럼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따라서 교부자가 채무불이행하면 해지당하면서 손해배상으로 매도인은 계약금 몰수할 수 없어요. 계약금 1억 그대로 돌려주고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실제 손해 입증해서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누가 이 약정하지 말아요, 이 약정? 안 했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이 위약금이 아니니까 그대로 돌려주고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 수령자 매도인이 약속을 위반하면 매수인은 배액 못 받습니다. 매수인은 자기가 준 계약금 1억만 돌려받아요. 그리고 여기도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위아래 전혀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위아래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계약금 주고받았죠. 그럼 해약금 해제 물어보면 아래를 절대 보지 마세요. 해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했는가 안 했는가만. 했다면 둘 다 못하고 안 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계약금 주고받았는데 누군가가 약속을 위반했다. 그럼 위쪽을 절대 보지 마세요. 그럼 잘못했으니까 법정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법이 없거든요. 약정이 따른다. 이렇게 약정했다면 약정대로 움직이고 아무 약정 없다면 자기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그 손해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런 상관없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결론. 여기 565조 법에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계약금을 이렇게 해약금 용도로 사용합시다라고 약정 안 해도 해약금 성질이 있어요. 법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법에 없다 그랬죠. 법에 없죠? 그럼 계약금 주고받을 때 이렇게 위약금 용도로 사용합시다라고 약정해야만 위약금 성질이 있고 위약금 약정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 없다. 법에 없고 법에 있는 차이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법에 있으니까 별도의 해약금 약정이 없어도 해약금 성질을 갖는다. 근데 여기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면 계약금 별도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 성질이 있습니다. 법에 있고 법에 없고 차이입니다. 다음 이것은 이제 임대차에서 임차인 세 가지 권리가 있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비용상환 청구권이 필요비와 유익비고 여기는 둘 다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권. 저희들은 법적 성질이 똑같아요. 얘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필요비 유익비 성질은 임의 규정이라 이거 포기하거나 배제 약정 유효,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 그래서 그러게 되면 유치권 행사 못한다고 다 공부했습니다. 반면 이 매수 청구 두 개는 강행 규정이라 이거 포기하거나 배제하는 약정은 원칙 다 무효입니다. 다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필요비 유익비가 대표적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여기 못합니다. 아까 우리가 유치권 엑스 외웠어요. 뭐라고 했죠? 보건복지 매신 외웠습니다. 이게 지상물 매수, 부속 매수, 매매대금. 이가 다 부지담 매매대금이라 유치권 엑스. 다음 월세 2달 밀리면 쫓겨나거든요. 월세 2달. 그럼 월세 2달 밀린 채무불이행한 임차인이 있다. 이 사람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월세 2달 밀려 지금 쫓겨나는데 비용을 지출했다면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둑놈 비용 청구 외웠잖아요. 도덕보다 훨씬 착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이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차인 딱 이틀 빌렸다. 딱 이틀 빌렸는데 목적물의 비용을 지출했다. 그럼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도둑놈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 이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단 기간은 여기는 6개월인데 여기 특별한 규정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는 완전히 다르고 이건 작년 빼고 시험이 다 나왔어요. 작년에 이상하게 시험이 안 낸 겁니다. 올해 분명히 나온다. 자, 그럼 먼저 비용사항은 626조 임의규정을 했죠. 1항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 지출한 때 임대인에서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이왕 임차인이 유익비 지출한 경우에 임대인은 여기 임대차 종료시입니다.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 그 다음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비는 가액 증가가 없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데 유익비는 종료 당시에 가액 증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된다. 여기 보세요. 임대인이 상환해야 된다. 그 말은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가 유익비의 경우 필요비 X, 법원은 임대인 청구 외에서 상당한 상환기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면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이라 비용 상환 청구 폐지 약정 가능하죠. 가장 대표 예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복구나 원상회복 약정했다. 그러면 유익비 같은 비용 달라 못합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 못한다. 다음 부속물은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요. 독립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는 게 부속물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됐다. 구성부분이란 독립성이 없으니까 매수 청구 못합니다. 다음 부속물은 건물 자체에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오로지 임차인 특수 목적이 필요하다. 그러면 객관적 편익이 없어서 매수 청구 못합니다. 이게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막 속독하죠. 속독편 보세요. 속독편. 감자 법조문 보세요. 부속물 매수는 건물 임차인이에요. 건물 임차인. 지상물 매수가 토지 임차인. 그래서 그냥 짧게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에서 첫째 임대인 동의 얻어서 이 부속한 물건이 있는데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양 누구에게 매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도 똑같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속독편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토지 임대차는 토지를 빌렸죠. 토지 전세권도 토지를 빌렸는데 법이 없어서 판례가 똑같이 인정해주고 지상권도 토지 빌렸죠. 그럼 셋 다 토지 빌려서 이 셋 다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 똑같이 있습니다. 그럼 갑도지를 우리 임대차입니다. 건물 지으려고 빌려서 지상에 건물 지으면 토지는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 근데 임대차 기간이 끝납니다. 그 원래 을은 나대지를 빌렸으니까 원칙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철거하기 건물이 너무 멀쩡하네요. 그럼 철거가 아까우니까 임차인은 임대차 한 번 더 하실래요? 라고 한 번 더 하자고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이 오케이 하면 더 합니다. 한 번 더 해요. 근데 갑이 노 거절하면 내 건물 너가 살 수 있어요. 내 건물 너가 사! 매수해!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갑은 거절 못 합니다. 이건 형성권이에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바로 매매가 형성이 된다. 얘들은 다 강행 규정이라 폐지 약정은 원칙 다 무효가 되고, 다음 무효가도 철거 막가 무효가 행정적 허가를 안 받았다. 무효가도 사야 됩니다. 철거 막갑잖아요. 다 사야 된다. 그 다음 다시 그 그림. 자, 이것은 건물 소유자만 내 건물을 사겠죠. 우리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면 더 이상 매수 청구 못한다. 다음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았어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지나면 끝나거든요. 그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꼭 갱신 청구 이거 해야 할까요? 할 필요 없이 갱신 청구 유무에 불구하고 곧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아니 갑이 그만두자 그랬는데 그만두자 그랬죠. 갱신하실래요? 이상하잖아요. 그때 갱신 청구 유무에 불구하고 곧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이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어도 내 건물 사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정답으로 나왔어요. 당연하죠. 그럼 저당권 없는 건물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모든 건물은 저당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있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사야 된다. 이미 시험에 나왔는데 얼마에 살까가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건물 시가가 10억이고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4억입니다. 그럼 갑이 살 때 시가 상당액 10억일까요? 아니면 10억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6억일까요? 얼마가 매매 대금일까요? 10억입니다. 누가 4억 빌렸죠? 을이 4억 빌렸죠? 그럼 을이 갚는 겁니다.
갑이 갚으면 돼요. 그래서 갑은 시가상당액 10억에 사고 을이 4억을 갚는다. 그래서 원칙 10억입니다. 시가상당액. 자, 여기까지 임차인 세 가지 권리했고 올해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차의 제일 중요한 게 지금까지 보신 세 가지 권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임차권 양도 전대차입니다. 자, 그럼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 전대차가 있는데 자, 여기는 임대인 동의 얻은 임차권 양도와 임대인 동의 얻은 임차물 전대 두 개 서로 달라요. 동의 얻으면 양도와 전대가 서로 다르다. 근데 임대인 동의가 없이 무단으로 하면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양도 전대가 똑같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명확히 비교해야 안 헷갈립니다. 그럼 시험은 이거 두 개밖에 안 돼. 이거 두 개밖에. 이거 두 개만 하는 거다 지금. 그럼 임대인 동의 얻은 임차물 전대입니다. 갑부동산 을에게 임대차 있는데 을이 갑동이었고 임차 빌린 물건을 다시 빌려줘요. 그럼 을을 전대인, 병을 전차인. 그래서 병이 직접점이 하겠죠. 자, 그럼 임대차는 채권이라 을과 갑만 구속당하고 전대차 계약도 채권이라 을과 병만 구속당합니다. 그럼 갑과 병은 아무 관계 없죠. 그래서 법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직접 권리 행사를 못합니다. 안 써 있어요. 그래서 병은 법적으로는 을을 대위해서만 갑에게 권리 행사할 수 있고 직접은 안 써 있어서 못합니다. 이게 기본 관계입니다. 그럼 자, 동의 얻었기 때문에 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듣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전대차는 원칙 임대차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끝나면 전대차도 끝납니다. 뭐로 끝나면?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끝나면 전대차도 끝난다. 근데 이번에 기간 만료가 아니라 갑과 을이 중도의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킵니다. 중도의 합의로. 그럼 병은 동의 얻어서 전차권 소멸하지 않고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하고 갑동의였고 다시 전대차였죠. 그러면 임대차 기간 약정하지 않았네요. 그럼 임대인이 임대차를 이때 해지 통고하죠. 해지 통고란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말이 통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임차인을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합니다. 그러면 갑이 해지합니까? 해지 통과합니까? 이때는 해지하죠. 해지는 잘못했을 때 하는 것. 해지 통고는 잘못한 게 아니라 기간 안정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럼 해지했죠. 이때는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잘 주의하세요. 그 다음 이 병이 건물 전차인이면 동의 얻은 적법한 전차인이라 임대인에게 부동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적법한이 동의 얻은 임대인 동의 얻은 건물 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해서 누구 동의? 임대인 동의입니다. 이걸 항상 임차인으로 바꿔내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임대인에 대해서 청구하니까 임대인 갑동이에요. 임대인 동의 얻어서 부수가 물건이 있는데 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 대해서 그 부속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동의 얻은 적법한 전차인이라 건물 전차인이라면 부속 매수 인정해 주는데 임대인 동의입니다. 이어서 이제 동의 없는 양도 전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동의가 없을 때는 양도 전대가 똑같다. 즉 무단 전대, 무단 양도 똑같습니다. 갑부동산을 을에게 임대차 했는데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합니다. 그럼 양도하면 을이 양도인, 병이 양수인. 전대하면 을이 전대인, 병이 전차인. 그럼 무단 양도는요. 그래도 을과 병은 이거 유효입니다. 타인 권리 매매 유효죠. 타인 권리 임대차 유효죠. 그러면
우리 갑동이 없이 무단양도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갑에게 안 들키고 병 나가면 돼요. 갑에게 안 들키면 돼요. 들키면 우리 갑에게 책임지면 돼요. 그래서 갑동이 없더라도 둘 간의 유효라. 어른병에게 점유를 넘겨야 되고 유효니까 어른 갑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병에게 부담하고 병이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됩니다. 유효니까. 근데 갑에게 들켰네. 그럼 갑은 임대차를 해지하고 둘 다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갑 동의 없이 했죠? 그럼 갑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원칙 해지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 무단양도 당사자가 법률상 배우자고 둘이 여기서 동거하면서 가구점 운영해요. 그럼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 배우자끼리 무단양도가 이 행위가 임대인 갑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해지권이 제한돼서 임대인 배신 행위가 아닌 것 같죠?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해지권이 제한돼서 해지할 수 없다는 예외적 판례가 있습니다. 예외적. 그러니까 원칙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그 다음 다시 갑부동산을 을에게 임대차 했죠. 갑동의 없이 무단양도 전제하면 자 임대차는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는데 갑이 귀찮아 해지 안 합니다. 아니면 병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귀찮아 해지 안 했어요. 그럼 임대차는 여전히 유효죠. 유효니까 을에게 차임 받습니다. 그럼 갑은 재산상 손해는 없네요. 따라서 내 동의 없으니까 병한테 나가라고 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월세 받으니까 재산상 손해는 없어요. 그래서 병에게 또다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 월세 을에게 한 번 받으면 되지. 그럼 병한테 또 받아요? 그럼 두 번 받네, 두 번? 그럼 또 무단양도하면 세 번 받네? 그럼 갑은 밤마다 기도해야겠죠. 매일 무단양도 하기를. 말이 안 되죠. 돈을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을에게 차임을 받으니까 또다시 병에게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1특 강의인데 이제 민특법은 여러분들 기출문제 그냥 가볍게 풀어보면 됩니다. 굳이 막 깊이 파고들면 한이 없어요.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수준으로 그냥 반복하면 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끝. 여기까지. 그래서 민법 내용만 가장 기본상을 살펴봤습니다. 자료가 20페이지 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강의는 중간에 한 번씩 계속 들으시고 시간 나면 들으시고 이건 시험 보기 일주일 전쯤에 꼭 한번 읽어봅니다. 그럼 시험장에 그대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기억의 소멸시가 일주일이잖아요. 기억의 소멸시요. 자, 꼭 숙지하시고 다른 사람 이르지 마세요. 우리만 아는 겁니다. 우리만. 자, 수고하셨고 나머지 이제 동영 모의고사나 백성 과정도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충실히 따라오시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십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 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 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